실습이 다 끝나고 오프주를 보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 사촌동생이랑 학교 3학년 후배들이 실습을 좀 있으면 나간다고 해서 실습 나가기 전에 케이스 스터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혼잣말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 한번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하는 방법은 저만의 케이스 스터디를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학교마다 교수님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명 시작하기 전에 케이스 스터디가 뭔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케이스 스터디는 저희가 병원에 실습을 나가서 대상자 한 명을 정해서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간호를 제공해 줘야 될지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실습 같이 했던 동기들한테 어떤 꿀팁을 넣으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었는데요. 다 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준 게 바로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습 나가서 대상자를 고를 때 입원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을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사용한 약물이나 받은 치료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려서 입원 기간이 긴 대상자는 잡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병동으로 금방 이실 가는 대상자는 잡지 않는 게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월요일에 열심히 EMR을 베껴 적었는데 화요일에 갔는데 다른 병동으로 이실을 갔어요. 그러면은 그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적은 거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분은 피해 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소통이 잘 되고 실습 학생한테 큰 거부감이 없는 사람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관적 자료도 얻고 라포도 형성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학생이랑 대화가 잘 되는 분으로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분들 위주로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은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저질환이 너무 많으면 정리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분은 조금 피해서 선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거는 제가 케이스를 쓸 때 그냥 저만의 방식이긴 한데, 저는 제가 평소에 공부해보고 싶었던 질환을 가진 분을 위주로 선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실습하면서 새로운 질환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공부하고 싶었고 알아보고 싶었던 질환을 가진 분들 위주로 선정하는 편입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작성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문헌고찰 단계입니다. 문헌고찰 단계는 말 그대로 내가 선정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 공부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COPD 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면 COPD의 정의, 분류, 원인, 그리고 병태생리, 증상, 또 치료법, 사용하는 약물, 진단검사 등에 대해 자료조사를 하시고 요약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문헌고찰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바로 사례 요약 단계입니다. 사례 요약 단계에서는 내가 선정한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태와 증상,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치료 방법, 또 진단검사 결과, 이런 전반적인 대상자의 상태를 요약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COPD 환자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를 작성하려면 대상자의 호흡수나 호흡 양상, 그리고 객담 양상, 혹은 ABGA 검사 결과,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 등과 같은 진단검사 결과도 다 요약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낙상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라면 낙상 사정 도구로 측정한 결과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사례 요약까지 끝나면 다음 단계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앞에서 전반적으로 대상자에 대해 요약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3개에서 5개 정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호과정 단계입니다. 간호과정 단계는 크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간호사정, 그 다음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평가, 이렇게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호사정 단계입니다.
내가 대상자로 선정한 분의 현재 병력, 입원 동기, 과거력, 수술력, 그리고 주 증상 혹은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등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대상자의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EMR을 참고해서 이 부분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 제가 실습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도 자료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호사정 단계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객관적 자료와 주관적 자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선 객관적 자료는 진단명, 키와 몸무게, 그리고 주 증상이나 과거력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NRS 점수, 진단검사 결과, 바이탈 사인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자료들을 객관적 자료에 포함합니다. 또 간호사가 직접 보고 관찰한 내용도 적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 자료는 객관적 자료와 다르게 환자가 말한 내용만 적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간호사의 판단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오로지 대상자가 말한 내용만 따옴표를 사용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하면서 객관적 자료나 주관적 자료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꿀팁은 첫 번째로 교수님 회진 때 따라가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교수님이 회진하시면서 현재 대상자의 상태나 치료 과정 혹은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적어서 객관적 자료나 주관적 자료에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호사 선생님들 인수인계 때 꼭 다른 환자분들에 대한 내용도 들으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내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듣고 거기서 자료를 얻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라운딩 도실 때 따라가서 대상자랑 대화 나누는 걸 좀 듣다 보면 주관적 자료를 얻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라운딩 가실 때도 꼭 따라가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 사정한 자료를 근거로 다음 단계는 간호 진단 단계입니다. 간호 진단은 우선 크게 A와 관련된 B라고 적는데요. B에는 대상자의 증상 중에 간호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앞에 원인과 관련된 뒤에 해결할 수 있는 대상자의 증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과 관련된 피부 통합성 장애, 호흡곤란과 관련된 불안, 그리고 침습적 처치와 관련된 감염의 위험, 또 부적절한 분비물 배출과 관련된 가스 교환 장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간호 진단은 3개에서 5개 정도를 내리고 간호 과정은 2개를 작성을 하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교수님마다 다 정해주시는 개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 진단은 여러 개 내린 다음에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급성 통증, 감염의 위험, 낙상의 위험 이 3가지는 좀 진단으로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밖에 못 내리는 대상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3가지 진단명이 너무 쉽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쓰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써보는 거는 괜찮지만 그래도 나의 공부를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거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단계는 간호 계획 단계입니다. 우선 간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앞에서 정한 간호 진단에 맞는 간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간호 목표는 NRS 점수와 같이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단기 목표는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기간은 7일 이내로 잡습니다. 그리고 장기 목표는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잡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퇴원시로 잡습니다. 보통 간호 목표를 세울 때 측정 가능한 말로 적어야 된다는 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시를 한번 보시면 단기 목표에 대상자는 3일 이내에 통증이 전보다 감소하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라고 적었으니까 간호사가 직접 대상자에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시켜서 측정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되고 또 밑에 하나 더 보시면 대상자는 5일 이내에 염증 관련 수치인 WBC, CRP, ESR이 정상 범위 내로 측정된다. 이렇게 적으면 이 염증 관련 수치들을 직접 검사해보면 달성했는지 달성 못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장기 목표를 보시면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NRS 점수가 2점 이하로 감소한다.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NRS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달성했는지 달성 못했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적은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 목표를 세웠으면 간호 계획을 정해야 하는데요. 간호 계획은 보통 진단적, 치료적, 교육적 계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COPD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진단적 계획에 1시간마다 바이탈 사인을 측정한다, 대상자의 ABGA를 확인한다, 호흡음, 호흡수, 호흡 양상을 사정한다, 그리고 객단 배출량, 색깔 양상을 사정한다. 이 네 가지가 진단적 계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료적 계획은 대상자에게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확장과 원활한 객단 배출을 위한 약물을 투여한다, 세 번째, 피도 시 석션을 진행한다, 네 번째, 심호흡과 기침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내용을 치료적 계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적 계획에는 반자위를 취해야 하는 이유를 교육하고 격려한다,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에 대해 교육한다. 이런 교육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 계획을 작성할 때 옆에 보통 이론적 근거도 같이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 계획을 작성할 때 왜 이 중재를 이 대상자한테 해주는지 이론적 근거도 같이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컨퍼런스 하실 때 가끔 왜 이 중재를 이 대상자한테 해줬어?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꿀팁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케이스를 쓸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저는 제 케이스 대상자에게만 해줄 수 있는 간호 중재가 뭐가 있을지 생각해서 그거를 꼭 한 가지 이상 간호 계획에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비가 심한 산모분이 철분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상황이라면 저는 철분제 복용 교육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드렸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난소암으로 무기력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대상자분께는 난소암 자조 모임에 대해 설명드리고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근력이 약화되어서 혼자 걷지 못하고 의지가 부족한 대상자분도 만났었는데 그 대상자분께 보행기로 걸을 수 있게 하루에 10분 정도 병동복도를 같이 대화하면서 걷는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선정한 대상자한테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간호는 뭐가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서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간호 수행 단계입니다. 간호 수행 단계는 그냥 앞에 간호 계획 단계에서 적은 내용을 그대로 적고 끝에 말만 뭐뭐 하였다 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수행했는지 관찰했는지 이런 여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앞에서 세운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평가하는 간호 평가 단계입니다. 간호 평가 단계를 작성하실 때는 왜 달성했고 왜 미달성했는지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아까 앞에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단기 목표 중에 첫 번째로 대상자는 5일 이내에 염증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 내로 측정된다. 이 목표를 평가할 때 밑에 대상자는 5일 이내인 2024년 4월 며칠에 WBC 수치가 몇, CRP 수치가 몇, ESR 수치가 몇으로 측정되어 정상 범위 내이기 때문에 단기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목표도 보시면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스스로 객담을 배출한다 라고 장기 목표를 잡았다면 이것에 대한 평가는 대상자는 퇴원 시인 몇 월 며칠에 스스로 물티슈에 객담을 뱉어냈으므로 장기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미달성한 경우는 어떻게 적어야 하냐 하시면 밑에 두 번째 예시 보시면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NRS 점수가 2점 이하로 측정된다. 이 목표를 평가하려면 대상자는 퇴원 시인 2024년 4월 며칠에 NRS 점수가 3점으로 측정되어서 장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런 식으로 왜 미달성인지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 끝이 났는데요. 제가 영상에 실습 처음 나가는 분들을 위해 실습 꿀팁을 조금 넣고 싶어서 저만의 팁들과 그리고 동기들한테 물어봐서 얻은 꿀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인사 잘하기, 그리고 지각하지 않기, 용모 단정하게 하기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했을 때나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갈 때 선생님들한테 인사드리고 꼭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고, 그리고 지각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점수가 깎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팀원들한테도 같이 실습하는 조원들한테 폐를 끼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모 단정이 머리망도 제대로 하고 실습복도 갖춰 입으셔야 하는데, 이제 액세서리를 신경 쓰지 않는 실습 부서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조금 점수 깎일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안 좋게 보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냥 저는 모든 액세서리를 다 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다리 아프면 가끔 앉아서 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앉아도 된다고 말해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빠릿빠릿하게 선생님들 다 따라가서 관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해야 좀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술기나 약물 믹스 같은 거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려면 좀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이 이제 뭐 이거 해볼래요?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때 잘 몰라도, 할 줄 몰라도 무조건 해본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직접 해봐야 좀 더 기억에 남고 다음에도 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빠릿빠릿하게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꿀팁은 부서의 물품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바쁘게 처치를 하고 계시다가 뭐 학생 선생님 이것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물품 위치를 미리 파악해놓고 빠르게 가져다 드리면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BST 검사를 학생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BST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지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가서 검사지를 찾아서 채워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한가할 때 돌아다니면서 위치 파악도 좀 하고 린넨실이나 세척실 위치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퓨전 펌프나 네뷸라이저 같이 그 병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계들의 위치도 파악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노력만 하면 하루 이틀이면은 물품의 위치를 다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꿀팁은 환자랑 라포를 쌓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실습 나가면 바이탈 사인이랑 BST 검사를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측정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뭐 식사하셨는지도 여쭤보고 뭐 불편하신 건 없으신지 이런 스몰 토크를 하면서 라포를 천천히 쌓다 보면 병동의 적응도 금방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대상자랑 라포 형성이 됐기 때문에 주관적 자료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탈 사인 측정하고 BST 측정할 때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꿀팁인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제 실습을 나가면 여러 부서를 돌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실습하면서 내가 나중에 간호사가 됐을 때 일하고 싶은 부서는 어디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뭐 자소서 쓸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실습하면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좀 생각을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ICU 실습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배우고 발전하고 그리고 배운 거를 써먹었을 때 스스로가 뿌듯하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ICU에 관심이 생겼는데, 여러분도 물론 케이스 쓰랴, 의학용어 외우랴 바쁘시겠지만 실습하면서 어떤 부서가 나랑 맞는지, 나는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고 나중에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꿀팁입니다. 이거는 사실 꿀팁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케이스를 쓰려면 EMR을 꼭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실습 나가면 EMR을 언제 봐야 되는지 엄청 눈치도 보이고 그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간호사 선생님들 여유 있으실 때 가서 혹시 제가 케이스 써야 되는데 EMR 봐도 될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그냥 빨리 물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뭐 안 된다고 하시면 동기들 볼 때 가서 껴서 막 급하게 적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실습하면서 EMR을 못 보게 했던 선생님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여쭤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꿀팁입니다. 이것도 꿀팁이 아니긴 한데, 케이스 과제는 미리미리 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 컨퍼런스면 월요일, 화요일 안에 문헌고찰이랑 간호사정 부분을 정리를 끝내고 저는 수요일부터 간호진단을 내리고 간호계획을 작성하는 편입니다. 또 케이스 스터디 말고도 실습 일지랑 체크리스트도 있는데 이것도 그날그날 매일매일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몰아서 쓰려면 언제 어떤 요일에 내가 뭘 배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미리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과제를 다 벼락치기 해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벼락치기를 못했으니까 저 같은 분들은 꼭 미리미리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케이스 스터디 작성하는 방법과 실습 꿀팁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처음 실습 나가서 케이스 쓸 때 되게 막막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 실습 나가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